아침 맞으셨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입니다. 이제 햇살도 어느 정도 좀 따스해지고요.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고 있습니다. 겨우내 미뤄왔던 바깥 활동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운동도 이제 야외에서 더 열심히 하시고요. 자, 그런데 면역력이 약하시다면 이럴 때 환절기에 건강관리 더 유의하셔야 됩니다. 뭐 어린이나 노약자 또 특정 질환이 있으시다면 그중에서도 면역력이 정말 약한 대표적인 분들이 암 환자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최근 우리나라 암 환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몇 집 건너 한 집에서 암 환자가 계실 정도로 이제 더 이상 암이라는 질환은 드문 질환이 아니게 됐죠. 그래서 저희 TV닥터에서는 3월 한 달간 신춘 기획으로 우리 한국인에게 많이 발병하는 암을 준비해 봤습니다. 암의 종류가 여러 가지 많지만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맵고 좀 짠 음식을 좋아하는 한국인에게 특히 취약한 위암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만나보시죠. 위암 발병이 가장 높은 나라 대한민국. 하지만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소화불량 같은 가벼운 증상만 있기 때문에 위암을 그냥 방치하기 쉽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다가 우연히 위암이 발견된 환자들. 다행히 위암은 조기에만 발견하면 9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는 만큼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린 마주쳤지. 오늘의 TV 닥터.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소화기내과 박무인 교수. 운명이란 말도 필요 없어. 이번 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위암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을 먹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반드시 한번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 나에게 100% 신춘기획 TV 닥터 첫 번째 시간. 위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를 봐. 네, 위암 극복을 도와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소화기내과 박무인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교수님을 모시고 위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교수님, 위하면 정말 네. 이렇게 음식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식습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을 텐데 그래서 여쭙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무엇을 어떻게 드시고 사시는지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네. 평상시에 이제 규칙적으로 먹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아침 식사 시간이 오전 6시입니다. 그렇게 빨리 드세요? 아니, 예. 그럼 언제 일어나시는데요? 5시쯤 일어나서 운동을 가볍게 하고 네. 그날 이제 이제 책도 좀 읽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되게 아침에는 가볍게 먹습니다. 밥을 안 먹고 고구마와 그다음에 각종 과일, 그리고 우유, 어떤 때는 떡도 좀 먹기도 하고 네. 그렇게 먹고 가고 점심 때는 되도록이면 병원 식당에서 먹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예. 근데 우리 병원 식당이 이제 소금을 많이 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금량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기준에서는 좀 짜다. 예. 예. 그래서 가능하면 싱겁게 먹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주 모범답안이신데 어떻게 새끼 규칙적으로 드십니까? 집에서? 네. 근데 식구들 다 챙겨주기는 좀 어려우시죠? 예, 그만큼 현대인들이 많이 바쁘고 뭐 패스트푸드도 많이 먹고 때로는 거르기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매식도 많이 해서 그래서 위장 질환이 현대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특히 너무 바쁘게 힘들게 예. 사는 것은 분명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실제 이제 위장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이 미식도 역류질환이나 혹은 기능성 소화불량증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위암과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이 위암은 아무래도 아까 그 짜게 먹는 걸 강조해 주셨는데 그런 식습관과 아주 관계가 깊다고요? 네, 실제 우리나라에 위암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지금 현재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위암이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발생률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통계를 보면 예. 2012년도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에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 그 정확한 통계인데 남자의 경우에 10만 명당 83명 정도, 여자의 경우에는 10만 명당 40명 정도의
40명 정도가 연간 위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생기는 전체 암 중에서 갑상선 암을 제외하면 위암이 남녀 통틀어 전체 암 중에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 위암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많은가라고 생각해 보면 네. 실제 헬리코박터 위염이 주 요인이 되겠지만 그 외에 식이 요인이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이 짜게 먹는 습관 때문이고 네. 또 우리나라 음식이 탄 음식이 또 많고 예. 고기 막 구워 먹잖아요. 네, 숯불에. 그게 참 안 좋은 습관 같습니다. 그리고 질산염이 네.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는 습관. 질산염이 포함된 음식은 어떤 거죠? 대표적인 것이 가공 식육입니다. 그래서 베이컨, 네. 햄이나 치즈, 소세지도요? 소세지도 해당됩니다. 햄버거도. 햄버거도 해당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맛있는 거는 해당이 그래서 돼요. 이것은 드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 예. 많이 자주 드시게 되면 아.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그 이웃나라 일본도요. 맵진 않지만 일본 음식도 짜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위암이 더 높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세계 3대 하면 일본, 중국, 우리나라인데 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1등입니다. 아, 일본이나 중국보다 우리나라 음식이 더 짠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것은 이제 세계 보건기구 통계인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소금을 제일 많이 먹고 있는 것도 또한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건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위장 질환을 많이 이제 앓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위장 질환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죠? 위염은 사실 한 번씩은 다 앓고 지나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흔한데 그런데 스트레스성 위염이든 다른 이유에서의 위염이든 위염이 그러면 점점 진행이 돼서 위암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게 가장 좀 걱정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위염에서 암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 이제 그건 좀 다행이네요. 예. 위축성 위염이라고 예. 위염 중에서 다른 형태의 위염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위암까지 가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래서 네. 실제 위염이 위암으로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네. 문제는 위염이 있는 경우에 다른 이제 인자들, 이제 음식이나 이런 요인들이 음식, 그다음에 담배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그리고 가족력, 위암의 가족력 이런 요인들이 있으면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아까 근데 그 위암의 발병 원인 중에서 가장 1번으로 지금 보여주신 부분이 헬리코박터 균이었습니다. 네. 이 균이 그럼 원인 균이 되는 거예요? 원인균으로 지금 인정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예. 또 중요한 사실은 헬리코박터 위염이 있다 하더라도 위암으로 되는 경우는 극히 더 드뭅니다. 1% 미만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 성인의 70%가 헬리코박터 위염에 헬리코박터에 감염돼 있습니다. 네. 감염돼 자, 있는데 예. 지금 생긴 모양이 지금 뭐 꼬리가 굉장히 예, 뭐 꼬리가 여러 있어서 달린 예, 저 균이 이제 위에서 활동하다가 대개는 위 점막이 딱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위에서 위 내에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예. 붙어 있으면서 결국 저것이 평생 우리와 같이 삽니다, 사실. 진짜요? 예, 죽이지 않으면. 그래서 네. 막 더 늘어나고 증식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뭐 그런 문제보다는 네. 사실 저것이 있으면서 결국 염증을 일으키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 위 조직이 또 변화를 일으켜서 네. 위암이 생길 수 있다. 아니 지금 성인의 70%가 바로 저렇게 생긴 균에 감염이 됐다면 지금 우리 이 중에서도 70%는 감염이 돼 있고 지금 제 몸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좀 섬뜩한데요, 저 균. 만약에 제 안에 지금 이 안에 있다면 저는 빨리 재균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거 바로 좀 없애줘야 되나요? 균이 있다고 해서 다 재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해도 돼요? 예, 안 해도 됩니다. 일단 현재 이제 우리나라 의사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재균 치료를 할 수 없다는 것과 네. 또 헬리코박터 균이 있다고 해서 다 심각한 병이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 그리고 이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면 네. 오남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재균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느냐? 네. 위궤양, 십이장, 궤양, 그다음 위암, 위림프종 있는 경우에는 재발과 또 치료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선택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제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합니다. 하는데 네. 그때는 이제
비보험으로 본인 좀 비싸게. 네, 비싸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재균 치료도 사실은 좀 힘들더라고요. 약도 굉장히 좀 독하다 그러고 하지만 어쨌든 그 상태에 따라서 그 환자의 어떤 몸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의 원인균이 극히 드물지만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위암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자각 증상이 있으면 차라리 고맙겠어요. 네, 그런 게 참. 있습니까? 다른 암도 마찬가지인데 자각 증상이 있긴 있는데 네. 자각 증상을 느끼게 되면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뭐 조기 위암의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또 진행이 된 위암도 네. 대부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진행이 되어서 결국 속이 쓰리거나 메스껍거나 구토가 난다거나 어지럽거나 연하곤란, 연하곤란은 이제 삼키기가 삼킬 때 걸린다. 어디가 걸려요? 보통은 이제 이쪽 식도와 위 사이 명치 그 부분. 명치 부위가 좀 걸리는 느낌 네. 있거나 그다음에 체중 감소가 동반되거나 네. 10kg 이상 그리고 대개 이제 변 색깔이 검게 되는 경우 그리고 피를 토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네. 그게 생겨서 병원에 가서 진단받게 되면 예. 위암으로 진단받는 경우에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초기에는 무증상이지만 이런 증상으로 이미 병원을 찾았다면 우리가 기수를 나눈다면 한 몇 기 이상쯤 되나요? 요즘은 상당히 좀 드물어졌는데 네. 3기, 4기 이상 가는 경우 많습니다. 말기 쪽에 가까운 경우 많습니다. 이미 진행이 많이 예. 된 상태에서 네. 오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초기일 때 무증상이라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겠네요. 네. 그럼 검사라는 건 우리가 이제 위암 검사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내시경이거든요. 어떻게 그 검사를 받을 수 있죠? 내시경 검사는 네.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에서 40세 이상이면 누구라도 의무적으로? 1년에 2번 이상 의무적으로 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분은 1년 전에 이 사진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여기 동그랗게 약간 볼록 튀어나온 부위 네. 이 부위가 암이 있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아, 조기 위암에 해당되겠고 이건 1년 전이에요? 예. 지금 사진은 내시경 시술을 받고 나서 예. 2달 있다가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내시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은 지금 보시면 위벽 전체가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진행성 위암 지금 사진이 튀어나온 되겠습니다. 부분 전부 다가 위병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앞에 분의 경우에는 비교적 초기이신 거고 네, 지금 이 경우에는 진행성 위암. 진행성 위암이다. 그럼 지금 잠시 설명을 해주시기를 그 조기 위암 그리고 진행성 위암으로 이제 구분을 해주셨단 말이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조기 위암은 말 그대로 이제 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진행성 위암은 그보다 좀 진행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위 점막 표면에서 암세포가 생겨서 그것이 점점 진행하는데 뿌리가 네. 얕은 경우에는 이제 진행이 좀 덜 된 경우에는 조기 위암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점막 하층 이하로 내려간 경우에는 진행성 위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 그 사진을 보시면 위에 게 세 사진이 조기 위암인데 보시면 병변의 크기도 작고 이런 경우에 조금 진행했지만 다 네. 조기 위암에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도 조기에 예, 해당이 조기에 되나요? 해당됩니다. 예. 그에 반해서 여기 보시면 크기가 커지고 아주 모양이 불규칙하게 되면서 네. 굉장히 크기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성 위암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내시경 사진만 봐도 조기인지 진행성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최근에는 사실 뭐 의학이 워낙 발달해서 예전에는 그 암이다 그러면은 진단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암 선고를 받았다 했을 정도로 좀 충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뭐 조기에만 발견되면 얼마든지 완치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강조를 해주시잖아요. 그래도 내가 만약에 그런 진단을 받는다, 엄청난 충격일 것 같지 않습니까? 가족은 물론이고요. 자, 그러나 많은 그 암 극복을 도와주시는 교수님이 보시기에 교수님에게 암이란 어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딱 2가지 중요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조기에 진단 받게 되면
통계적으로는 90%인데 거의 100%에서 완치가 거의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기는 100% 완치가 거의 100%. 아, 예외는 있지만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하겠고 그 진행성 위암도 진단 받게 되면 요즘에는 이제 항암 치료, 수술 치료 방법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런 점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위암의 발생률이 세계 최고라는 점을 가장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반가운 소식은 위암의 발생률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금 위암의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네. 생각하는데 위암을 예방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는 기초 연구도 위암 예방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위암의 조기 진단 네. 그리고 위암의 예방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암을 실제 조기에 발견해서 좀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위암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어려본공단에서 그 이제 통보가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갔더니만 이상하다 해가지고 뭐 술로 좋아했으니까 장사를 하다 보니 술로 좋아했으니까 뭐 아이고 술로 못 사서 속이 서른갑다 이렇게 생각했지 뭐 다른 거는 또 술이 들어가면 또 통증이 하나도 안 오더라고요. 위암이라고 또 진단받았을 때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해. 그 내과에서도 뭐 30%는 암이다. 뭐 70%는 암이 아니다. 지금 뭐 의사들이 가더라고요. 그게 지금 그것도 금방 판단을 못 내리고 그래 여 병원에 오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알았어요. 저한테는 암이라는 게 걸린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제가 살기를 가덕도 섬에 살아요. 그래 바다 쪽이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산이기 때문에 뭐 공기 좋지 다른 거 밭에 야채 같은 거 이런 거 순가 먹어도 전부 내 손으로 내숨어가지고 제가 먹고 있어요. 위암 검사를 하니까 암이 한 개가 아니고 2개래요. 그래 2번을 시술을 했어요.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기를 안 오니까 제가 몰랐던 거라요. 막 집안이 벌컥 뒤비졌는데 알고 보니 수술도 안 하고 요새는 과학 발달이 좋아서 수술 안 하고 시술로 하면은 된다. 이래서 그러니까는 2주 만에 퇴원했지요. 어머, 2주 만에 퇴원하셨어요? 위암이셨는데? 좀 오래 걸렸는데 네. 이분이 이제 병변이 2군데 있어서 예.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 두 보통은, 군데를 따로따로 시술합니까, 그러면? 같이 안 떼어내고? 같이 떼어내는 경우도 있고 어. 좀 병변이 큰 경우에는 이제 시술을 한 군데 하고 네. 하루 정도 쉬었다가 다시 또 제거하고 아마 2주는 아니고 한 열흘 정도 걸렸을 겁니다. 네. 보통은 한 5일 정도 걸립니다. 생각보다 빨리 나오시네요. 조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조기가 그러면 1, 2, 3기보다도 더 빠른 건가요? 그 기수를 나누면? 조기가 아니고 연기입니다. 연기라고 예, 연기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고 네. 조기는 일기 중에서 이제 포함되는 거고. 그 연기에 발견되면 이 정도로 네네. 간단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비교적 쉽게 치료하고 완치도 가능하다. 네. 근데 이 두 분 다 연세가 좀 높으셨거든요. 근데 고령인 경우에 이렇게 시술도 됐지만 크게 수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고령 환자분들이 수술을 견딜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전체적인 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상당히 이제 우리 병원에서도 의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위암이 50세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은 75세 전후입니다. 그래서 그때 위암으로 진단받고 오신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네. 조기에 진단받으면 조기암 같으면 내시경 시술하면 참 좋겠는데 내시경 시술할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최근에는 분명히 이전보다는 이제 건강 상태가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75세, 80세도 문제없이 수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심장이나 폐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대개는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수술 못 받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이런 위암 환자를 볼 수 있지 않나요? 뭐 우리가 연예인들 중에서도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고령에서 많이 발병하는 위암이지만 젊은 층에서 발병한다면 이게 좀 다른가요? 뭐 더 나쁘다든지 어떤 더 특징적인 면을 보인다든지. 일반적으로 젊은 층에서 발병하게 되면 예. 아주 경과가 나쁘고 빠르게 진행한다. 그렇게 알고 계신데 네. 사실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젊은 사람들도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완치 가능하고 예, 아무 문제 없이 이제 일상생활 복귀 가능합니다. 근데 네. 40세 이전에 발병하는 위암의 경우에는 대부분 유전적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진행이 빠르고 네. 또 예후가 안 좋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어서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본인이 유전적 소인이 있거나 네. 그다음에 40세 이전이라도 소화불량 증세가 계속 반복되거나 하면 반드시 일단 내시경 검사 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서 아주 네. 크게 네. 강조를 해주셨어요. 예. 근데 내시경을 얼마 만에 한번 받는 것이 이상적일까요? 여러분은 한 얼마 만에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으로 받으시는 거네요. 예. 자, 지금 여기 계신 분은 1년에 한 번이고 저도 직장 건강 검진으로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자, 이 정도 횟수면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실제 자주 받아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 받아보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는 못 하시니까 네. 우리나라 이제 학회에서 2년에 한 번 정도 받는 게 좋겠다고 해서 10년 전에 이미 그렇게 권고안이 나가 있는데 네. 학회에서 결정할 당시에 2년이 너무 길다고 우려하는 이제 의사들의 목소리가 꽤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2년은 조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따진다면 만약에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정세가 있거나 네. 아니면 위축성 위험으로 진단받았거나 이러면 가능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받는 것이 더 좋다고 하겠습니다. 예. 내시경 검사 진짜 많이 하시죠? 매일 네. 하십니까, 교수님은? 아니면? 매일은 아니고 네. 일주일에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환자 한 몇 분쯤 보세요? 월, 화, 수. 주로 이제 저는 이제 진단 내시경도 하지만 치료 내시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치료 내시경? 예, 시술, 절제술. 절제술. 네. 그 시술이 보통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제 진단 내시경보다는 주로 치료 내시경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수많은 그 사람들의 윗속을 다 들여다 보실 텐데, 자, 오늘 신춘 기획으로 한국인을 위협하는 위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는 교수님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술을 해 주셨잖아요. 진단 내시경도 하시지만 치료 내시경도 하시고.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좀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장면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은 혹시 네. 위에 내시경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계세요? 저도 사실 주기적으로는 못 받고 있습니다. 왜 그 검사가 중요하시다는데 왜 못 받고 계신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받긴 받아야 되는데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마치 야단맞는 학생처럼. 지금 말입니까? 예. 그래요. 정말 망설여지는데 예, 알겠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받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교수님? 네. 갑자기 제안하셔서 저 받아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상당히 긴장됩니다. 사실 떨리기도 하고 또 내가 잘 받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위안은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교차합니다. 긴장된 표정 보입니다. 자, 소화기 내시경센터로 들어가시네요. 네, 검사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른 없습니까? 신발 안 벗고. 자, 이제 내시경을 네, 받기 위해서 받으시는 입장으로 침대에 누우십니다. 교수님이 누우세요. 떨고 계신 표정이신가요? 떤다기보다 네. 약간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은 마취가 되셨네요. 저기서부터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주사 맞고 나서는 괴로워하고 있지만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식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식도인가요? 예, 예. 아이고, 괴로워하세요, 교수님. 그냥 줄줄 흘려내시면 됩니다. 수면 중이지만 우리가 다 느낄 수는 있는 거죠. 느낄 수 있다 하는데 예. 아마 느꼈을 건데 하고 나서 기억을 못 하는 겁니다. 기억을 못 예, 한다. 예, 기억을 못 합니다. 예. 저 당시에는 아마 말도 듣고 할 건데. 끝났습니다, 어느새. 네, 끝났습니다. 예. 표정이 좀 괴로워하시는 표정. 네. 자, 이제 점점 깨어나고 있는 순간인 것 같은데요. 많이 나와야 되나요? 많이는 아니시고요. 조금씩 마우스피스 좀 깨무신다. 혹시 간호사들을 괴롭히지 않았을까 해서 그렇게 여성으로 봤습니다. 맞아. 어차피 기억 못 하시니까. 진짜 기억이 없네. 딱 생각합니다. 딱. 힘드네. 자, 이제 결과가 곧 교수님, 나오겠죠. 교수님 기분이 어떠세요? 아, 개운합니다. 개운한데, 아, 예. 잘 받으신 것 같아요? 기억이 없습니다, 사실은. 계속 기억이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숙제를 한 듯한 느낌이시죠? 네, 예. 받고 나니까. 준자 씨. 뭐한 모르겠어요. 아직.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기도 하고 잘 됐는데. 자,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예, 시간인데요. 분명인데. 아, 드디어 예, 나왔어요. 같이 보면서, 예. 네. 바로 교수님의 위 아닙니다. 네, 뭐큰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노려보고 계시네요. 조금 아침이 되네요. 그렇지. 아, 잘했다 싶다, 그치? 네. 내일 합시다. 내일은 저기 내일 뭘 하자면 내일 대장 내시경을 내친김에. 하셨는데 아침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네. 내시경 검사하느라 내시경 바쁘니까 정작 본인은 받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좀 깨끗해 보여서 잘 살아왔구나 싶은 생각 들고. 아, 네. 아유, 이렇게 무사히 마치셨습니다. 촬영이 부담스러우셨을 텐데도 흔쾌히 도와주셨어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결과가 잘 나와서 다행입니다, 교수님. 네, 뭐 다행입니다. 네. 예,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 위안만 이렇게 보다가 본인에게 자주 못 받으신다면서요. 시간이 네. 없으셔서. 예. 그래서 이제 이 느낌이 다른 사람 위를 보는 거하고 본인의 위를 보는 거는 네.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다른데 예. 실제 보니까 조금 생각보다 괜찮네. 아, 그래서 안심을 했습니다. 근데 수면 내시경으로 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나는 마취가 싫고 그냥 잠깐 참으면 되니까 그냥 우리 그냥 생으로 할래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느낌은 모르시죠? 기왕 하신 김에 한번 생으로 하셨어야 되는 거. 예, 그럼 생으로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은. 아, 힘들고. 네. 저도 이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네. 상당히 힘들어서. 그럼 아까 그 선생님 말대로 내친 김에 대장 내시경도 곧 하시기 네, 바랍니다. 이제 다시 불러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내시경 하는 장면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이 위 내시경이 어쩌면 뭐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시경을 해야지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진행성 위암을 진단하는 것보다는 조기 위암을 진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진단하게 되면 완치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근데 실제 이제 시기를 놓쳐서 진행성으로 진단하게 되면 조금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그 조기 위암을 진단하는데 예.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이 정말 중요하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치료 단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단 내시경이 아닌 치료 내시경을 주로 전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진행성 위암으로 판명이 되면? 예, 그렇습니다. 이제 내시경 시술할 정도가 아니고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수술도 상당히 요즘 많이 이제 발전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수술은 조기 위암의 경우에는 대부분 복강경으로 수술합니다. 그래서 배에 상처를 내지 않고 네. 한 몇 군데 정도 들어가요? 예, 구멍을 한 군데 뚫는 경우도 있고 네. 몇 군데 뚫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외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기구도 많이 발달돼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로봇 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수술을 받고 나면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 있고요. 근데 진행성 위암은 아직까지는 개복 수술을 합니다. 개복 수술을 하게 되면 배를 이제 많이 늘어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수술하고 나서도 후유증도 남을 수 있고 네.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뭐 병변이 발견되면 이렇게 절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변 분들 얘기 들어보면 생각보다 많이 절제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얼마나 잘라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원칙은 이제 좀 많이 잘라내서 이제 미연에 예방하자. 예, 재발 방지하는데 남아 있는 암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대개 보시면 그 위암이 생긴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위를 놓고 봤을 때 중간쯤이나 아니면 아래쪽 3분의 1쯤에 있으면 위에 한 3분의 1을 자릅니다. 3분의 1? 2를 잘라요? 2를 자릅니다. 오. 네. 그리고 위암이 상부, 위암 식도 쪽에 가까이 있으면 위 전체를 자르게 됩니다. 아니 위쪽만 자르고 그 중간부터 식도를 이렇게 이어 예. 하면 안 되나요? 옛날에는 이전에는 그런 수술도 해봤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위를 남겨 놓아도 남아 있는 위가 기능을 못 합니다. 못 하고 또 그 남아 있는 위에서 암이 생길 가능성도 많아지고 네. 그러니까 식도에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전절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밑으로 생길수록 어쩌면 좀 예, 유리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좀 낫습니다. 밑으로 생길수록 남아 있는 위가 많아지니까 그렇군요. 생활도 조금 낫습니다. 네. 자, 신춘기회 오늘 첫 번째 시간 위암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암이 우리나라 그 한국인에 가장 많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한국인에게 발병하는 암이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또는 가족 중에서도 위암 환자가 좀 있으신 분들 계시죠? 예. 저 질문을 직접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예. 위암이 걸리셨어요. 그래가 언제 진단 한 50 정도 되어서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50 정도 되셨을 네. 때요? 그때 걸리셨는데 수술을 하고 재발은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위염이 좀 있습니다. 위염이? 위염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력이 있대서 그게 저는 걱정인 거예요. 어떻게 조심을 좀 하고 해야 하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네. 분명히 이제 아버님께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위암이 발병하셨고 가족력이 있어서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유전적 소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내시경 검사를 자주 받아보시는 건데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식생활 습관의 개선인데 되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싱겁게 드시면서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불규칙한 식습관도 많이 관련되기 때문에 싱겁게 드시면서 덜 자극적으로 네. 그렇게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한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이 네.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야, 지금 다 실천하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 하지만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시경 자주 받으시고요. 예, 또 다른 분 혹시 질문, 어떤 점 궁금하세요? 네, 저는 근래에 와서 아침에 자고 나면 예. 속도 좀 많이 쓰리고 또 이 음식을 먹고 나면 역류성으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신물 같은 게 올라와요? 예, 식물 같은 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 걱정이 돼서 이제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해봤었거든요. 한 네. 지금 1월 달에 했었어요, 검사를 올해 했는데. 1월 달에? 예. 근데 검사 결과상은 아무 위험도 없고 없다 그러더라고요. 헬코박터균도 없고. 근데 저는 지금 계속 속도 좀 답답하고 지금도 많이 음식물이 역류해가 올라오거든요. 지금도요? 예.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니, 검사상 이상이 없으시다는데요? 네, 뭐 이런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많이 호소하고 계시고 예. 많이 병원에 오시는데 일단 위암의 위험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다른 사람 꼭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증상 때문에 위암이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위암을 걱정할 것이 아니고 실제 지금 호소하시는 증상은 위식도 역류질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식도 역류질환 중에 반수는 내시경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반수는 이제 식도에 염증이 있는 경우인데, 그래서 반수에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에 실제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식이 조절인데 이런 경우는 실제 과식하는 습관을 버리셔야 되고 특히 밤에 많이 먹는 습관도 버리셔야 되고 이것도 위하고 관계됩니다. 또 이제 이것도 기름기 많은 거 좀 적게 드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몸의 체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요? 예, 예. 제가 언뜻 보기에는 한 네. 10kg 이상은 줄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뱃살을 줄이셔야 됩니다. 뱃살을. 뱃살을 뱃살이 줄이시고, 위험하군요. 예. 특히 밤에 주무시기 전에 네. 안 먹고 주무셔야지 이런 증상으로부터 해방될 겁니다. 아, 예. 근데 아니 뱃살이 근데 역류성 식도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뱃살 이렇게 살이 찌게 되면 네. 결국 이제 이 비만이 되면서 뭐 가장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보갑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갑이? 예, 예. 위를 누르거든요. 오. 누르면은 역류가 잘 된다는 거죠. 네. 또 최근에 이제 제가 한 연구이긴 하지만 이게 비만이 되게 되면 특히 뱃살이 많은 경우에는 위암 예, 발생률도 올릴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오늘 또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뱃살이 위암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네. 예. 어쨌든 보갑이 증가하는 거는 분명한 거고요. 예. 자, 뱃살은 이래저래 줄여야 할 참, 예, 적과의 동침을 줄여야 되겠네요. 근데 그 위암은 재발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기수에 따라 좀 다른가요? 네. 그래서 위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재발합니다. 하는데 기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재발률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기 위암 같은 경우에는 5년 내 재발을 따지면 5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거의 재발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네. 이게 2기나 3기로 넘어가게 되면 5년 내 재발률이 40에서 70%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나요? 예, 올라가는데 지금 그래서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재발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재발이 아니라 이제 초기 발견도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쭉 강조해 주셨듯이 식이요법이 정말 중요할 텐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어떻게 하는 식이요법이 위암을 예방할 수 있는지, 재발률도 낮출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셔야 될 게 재발뿐만 아니라 네. 이제 또 위암이 한번 생겼던 분은 다시 또 생길 가능성도 많습니다. 재발하고 또 조금 다른 개념인데 다시 또 새로 생길 수 있으니까. 다른 부위에 또 생기는 네, 다른 부위에 또 생길 그럼 수 있습니다. 재발은 그 부위에 생기는 예, 그 거예요? 부위에서 생기는 걸 이야기하고 네. 그 암이 남아 있어서 다시 생기는 걸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네.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뚜렷한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 조절에 들어야 되는데 이 시기라는 것은 1년, 2년이 아니고 우리가 20년, 30년, 40년 동안 먹었던 것이 결국 계속 만성적으로 위를 자극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꾼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의문스럽지만 그래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금 소식하는 게 좋습니다. 소식을 하는 게 좋겠고 본인이 생각해서 배 부를 정도라기보다 네. 소식을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소금? 소금량의 한 3분의 1 정도를 줄여야 됩니다. 3분의 1을 줄여라. 이거 상당한 양이네요. 3분의 1 정도로 줄여야 됩니다. 3분의 1 정도로? 예, 예. 그럼 3분의 2를 줄여라? 예, 3분의 1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위험성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불에 탄 고기나 그다음 불에 탄 생선을 조금 덜 먹는 거 이것은 약간의 이제 이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일상생활 하면서 참고해 주시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야채나 과일 신선하게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냉장고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훨씬 더 위 건강 좋아졌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고. 네. 그다음에 남성분들한테 해당되지만 반드시 금연하셔야 되고. 그냥 금연도 아니고 반드시 금연. 네, 반드시 금연하셔야 되고. 술은 조금 이제 관계가 뚜렷지 않다고 하긴 하지만 네. 술도 담배하고 같이 하면은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위암을 잘 일으킵니다. 그래서 담배 끊고 술도 줄이거나 끊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하루 소금 섭취 3분의 1로 줄여라. 이거 자신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반 이상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식구들이 막 맛 없다고 불평할지도 모르겠어요, 교수님. 그래서 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을 바꾸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세대는 힘들다 하지만 지금 젊은 어린 세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식단을 완전히 기억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김치가 항암 효과도 있지만 오히려 또 짜게 먹으면 또 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김치하고 된장도 항암 효과가 있지만 또 짜게 먹으면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싱겁게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식단 개발이 레시피. 필요하다. 예, 필요하고 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우리 주부들의 지혜가 다시 한번 또 요구되는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춘기백 위암 시리즈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 시간도 위암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또는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또 더 강조해주고 싶은 마지막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제가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현재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높으냐? 헬리코박터 감염으로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독특한 이러한 식문화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짜게 맵게 먹는 습관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습관의 변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또 일본과 더불어 전 국민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잘 되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미수진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 치료 효과가 좋을 것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위암 치료 성적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습니다. 조기든 진행성 위암이든.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미국이나 다른 유럽이나 이런 국가에서 위암으로 진단받고 우리나라에 수술받으러 치료받으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다행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식습관의 변화, 정기적인 검진 이 두 네.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일요일 아침 이 시간에 이제 아침 준비하시고 이제 식탁 차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오늘부터 소금을 좀 멀리하고 아까 절반 이하로 줄이라고 하셨는데요. 갑자기가 힘들다면 조금씩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소화기내과 박무인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닥터입니다. 상쾌한 휴일 아침 맞으셨습니까? 근데 오늘 같은 휴일이면은 사실 아침에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좀 싫으시죠. 주중에 쌓였던 피로도 있고 특히 주중에 무리하셨다면 몸이 막 천근만근 무거우실 겁니다. 이럴 때면 오전 내내 누워 있어도 오후에 그렇게 피로가 풀리지 않더라고요. 요즘엔 특히 이제 봄 환절기가 되면서 봄이 되면 뭐 나른해지고 좀 피로감이 더 몰리는 것 같은데 혹시 평소에 이런 피로한 증상이 좀 비정상적으로 유독 심하게 오래 지속된다면 여러분 간에 무리가 왔을 수 있습니다. 이 간이란 장기는 참 무던해서 대부분 손상이 많이 돼도 별로 티를 내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묵묵히 그냥 끝까지 자기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침묵의 장기다 이런 별명도 갖고 있는데 때문에 간암이 혹여 발생한다 하더라도 초기보다는 중기 또는 말기에 발견돼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오늘 TV닥터에서는 신춘기획 두 번째 시간으로 간암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인체 최고의 화학 공장 간. 간은 기능이 80% 이상 망가질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데요. 매년 2만여 명이 간 질환으로 사망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간암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은 바이러스에 아주 약한데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아무런 증상이 없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간암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뭐 도와드릴까요? 어디로 가시랍니까? 접수했고, 그 다음 심장 2번 삼동이 한층 밑에 내려가셔야 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아, 안내과는 저쪽 하시면 되고.
예. 제가 볼 거거든요. 이따 뵙겠습니다. 예, 병원장입니다. 오늘의 TV 닥터 부신대학교 보건병원 이상욱 병원장. 이번 주 TV 닥터는 간암은 여러분이 절망적인 질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포기하는 질환이 아니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시민 전부가 다 봐야 되겠지만 특별히 간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진남았던 사람들,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 신춘기획 두 번째 시간 간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간암 정복을 도와주실 분 모십니다. 구신대학교 보건병원 이상욱 병원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참 오늘 이제 간암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실 텐데 아까 그 피로한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교수님은 항상 활기찬 모습이셔서 언제 피로하실까 싶어요. 필요하죠. 언제? 예, 언제요? 이 산다는 자체가 우선 필요하고 또 많은 업무를 같이 하다 보면 네. 이제 우리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필요할 수밖에 없지만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해주고 돌봐준다는 그런 섬김을 하는 보람을 가지고 피로를 극복합니다. 네. 근데 계속 이제 지속이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좀 비정상적이다. 평소와 나하고 좀 다르다 싶으면 좀 간에 이상이 있다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어떤 우리가 시청자들 보실 때 어떤 CF상에 보면 피로하면 뭐 간 때문이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일상적인 활동을 하면 피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인 피로는 보통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난 피로는 아침에 풀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간 때문에 생기는 피로감은 아침에 일어나도 풀리질 않는다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거의 뭐 인생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정도로 그냥 처질 정도로 굉장히 피곤할 정도가 됐을 때 네. 우리가 간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드시 간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나쁜 여러 가지 그 피로를 느낄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피로를 느끼는 건 당연한 거지만 네. 그럴 이유 없이 피로를 느끼는 경우에는 아마 간을 의심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싶습니다. 특히 술을 많이 마신다면은 이 간암과의 그 관계가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은 술의 도수가 높아지고 또 쉽게 접할 수 있고 네. 그렇게 하다 사회생활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과연 자연 술을 갖다 자꾸 마시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거든요. 네, 부드러운 뭐 녹넘김 이래서 달콤하죠. 여성분들도 옛날에 소주는 썼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소주가 달콤하죠. 짝짝 발리는 느낌이 있어서 좋기는 좋은데 그게 오래 마시다 보면 독이 된다는 거죠.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술을 마시면 좋다 나쁘다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네. 작게 먹을 때는 괜찮지만 하루에 소주 한 병을 매일 마시면 한 8년에서 10년 정도를 매일 술집에 출석하시다 보면 결국은 한 그중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네. 간경화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있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네. 간에다 휘발유 붙는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절대로 자시면 안 되지만 예. 일상적인 삶의 순간에서는 우리가 술은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과한 건 저는 반대합니다. 네, 지나친 음주는 당연히 간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술 자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지방간이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간 안에 지방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우리 몸에는 들어온 거는 절대로 버리질 않거든요. 우리 몸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술도 일종의 칼로리고 또 술을 마시다 보면 안주를 많이 먹다 보면 칼로리가 오버되다 보면 결국은 그 지방으로 변해서 간에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에 지방이 간에 쌓이다 보면 간 사이에 보면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 네. 여기 보면 구멍 하얗게 지방간 되는 제일 왼쪽에 있는 구멍구멍 나 있는 네, 것이 뽕뽕뽕 지방 뭐가 덩어리거든요. 있어요? 네. 근데 이 덩어리가 이 정상적인 간으로 나가는 길에 대한 피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예. 보통 때는 괜찮은데 많이 피곤하고 일을 하고 간이 일을 많이 해야 될 때 정작 피가 많이 못 들어와서 네. 해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달리기 하다 보면 다리에 쥐가 나듯이 네. 간도 쥐가 나게 됩니다. 쥐가 나게 되면 꾸덕살이 되고 막 그렇죠. 그렇지 단단히 굳게 되고 뻣뻣해지고. 그렇지 뻣뻣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딱딱하게 굳게 되고 그 굳은 게 그대로 있지 않고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재생이 되다 보면 재생이 되다가 자기 마음대로 자라는 것이 결국 암이라는 거죠. 뭐 지방간이 바로 간암이 되진 않지만 이게 계속 쌓이고 시간이 쌓이다가 걸리죠. 그죠? 예. 경번증으로 과정을 거쳐서 암이 될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방간 상태가 왔을 때 예. 조말할 때 경고네, 그죠? 예, 조말할 때 조심해라. 예. 이제부터 좀 관리해라. 예. 그러면 그 몸에 전체적으로 좀 지방이 많은 좀 살집이 있을 때 지방간이 좀 취약할까요? 그런 건 상관이 없나요? 그 지방간 자체는 예. 그 몸이 여유인 사람도 지방간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방간이 왔을 때는 보면 대부분 이제 비만한 사람이 주로 많고 네. 또 과식하는 사람, 저녁 먹고 군것질 많이 하는 사람들, 야식. 떡볶이 먹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아. 또 지금 요즘 신입생들 네. 우리 신입생 학생 철이죠. 그러다 보면 갑작스럽게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에 소주 한 2병을 3일 동안 갑자기 마시는 경우에 지방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3일만 해도요? 네,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신입생 그 조심하세요. 환영에 많은 시절에는 우리 네. 학부모님들 좀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을 좀 챙겨 주셔야 되겠네요.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지방간이 보면 네. 보통 보면 남성 비만하고 여성 비만이 다르거든요. 남성 비만의 경우에는 체 안에 있는 그 복부 비만이 아니고 체내에 있는 지방이 많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남자들 윗몸 이렇게 배 안 들어갑니다. 여자는 복부 비만에도 윗몸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간이 왔을 때는 이제 유산소 운동 같은 걸 하는 게 맞죠. 자, 간이 안 좋을 때도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는 어떤 증상이 뭐가 있을까요? 간이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싶으면 일단 얼굴 안색이 좀 안 좋잖아요. 예, 막지가 않고 그 중에서도 눈, 코, 입 중에서도 눈을 보면 맞아요. 흰자가 이렇게 맑거나 깨끗하지 않아서 혹시 간이 안 좋으신 이런 조심스러운 질문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맞는 얘기인가요? 햇빛에서 눈을 이렇게 보면 하얀 색깔이면 괜찮고 네. 노란 색깔이면 이제 탱자 색깔, 뭐 유자 색깔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심각한 거고 여러분이 황달 때문에 병원에 오게 되면 저 사실은 고민하게 됩니다. 너무 진행이 돼서요? 네. 아. 그래서 보통 보면 오줌 색깔이 갑자기 진해진다. 네. 갑자기 이제 맑은 이제 집 색깔로 나오다가 좀 진해지 갖고 우리 뭐 TV 닥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고동색처럼 이렇게 이 흑색처럼 브라운색이. 예, 요런 색 나오기 시작하고 오줌이 진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그 진한 오줌이 종일 진해야 그게 이상이 있는 거고 그 비타민 C 먹을 때 진한 거는 별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오줌 색깔이 갑자기 변해진다 그러면 한 번쯤은 간 전문의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댁에 가셔서 남편의 눈도 이렇게 자세히 보시고 소변 색깔도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런 거 말고 아무리 이 침묵에 잠기긴 하지만 그래도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의 없지만 보통 네. 통증, 입맛이 없고 술맛이 변하고 어떻게 쓰게? 갑자기 술맛이 변한다 그래요. 저는 뭐 술을 먹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술맛이 변한다 그래요. 그리고 잘 깨지 않고 네. 그다음에 피곤하고 어. 식욕이 부진되고 좀 심하다 보면 이제 배가 나오는 거는 복수가 찰 정도로 예. 심하게 된 거. 어떤 경우는 뭐 소화가 안 된다고 쫓아와서 보면 복수가 차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네. 슬라이드 표에도 보면 제일 네. 밑에 그 복부가 불쾌감 있다든가 오른쪽에 통증이 있으면 좀 진행된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전에 네. 꾸준히 검사를 해보는 게 좋다는 거죠. 네. 오른쪽 윗배네요. 네, 그죠? 간은 오른쪽에 있고 크기는 한 1.2g, 1.2kg 정도 좀 되는. 큰 편이죠. 장기 중에서. 뭐 남자는 1.2kg, 남자가 1.5kg, 여자가 1.2kg. 네. 여자가 좀 간이 작습니다. 아, 남자가 간 크네요. 네. 예. 자, 실제 간암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어떤 증상 느끼셨는지 들어보시죠. 등이 모르겠어요. 얹히면 우리 좀 몸이 무지하지. 그것처럼 등이 양쪽 살키가 등뼈 말고 이래 살기 이래진 데가 축 처지는 것 같고 소화도 좀 안 되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 여기 아픈 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싶어서 그때 마침 건강검진을 안 받아가지고 그래 받으러 갔어요. 그 간 이것저것 다 초음파를 한번 해보자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하시더만은 의사 선생님이 그때 이제 그 암이라 하더라고요. 간암이라 하더라고. 그래 시행간염을 몇 년 알았어요. 간에 물혹이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 초음파를 했거든요. 그런데 2012년 초에 이제 초음파하고 CT라니까 이상이 있었어요. 간암이라고. 다른 증상은 아예 없으셨고 예. 시형 간염을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셨는데도 지금 암이 되신 거네요. 그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었으면은 뭐 술에서 왔다고 보지만 술을 많이 안 먹으니까
한 컵 내지 많이 먹으면 2컵 정도. 두 분 다 그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계셨네요. 네. 여자분은 B형, 남자분은 C형. 근데 이 남성분은 술도 안 하셨는데도 이렇게 암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간암의 가장 많은 원인 중에 우리나라 경우에는 B형 간염이 거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B형 간염을 앓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안 하다 보면 그러다가 이제 B형 간염 복균자 상태에 있든지 B형 간염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신다든지 과도하게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서 간의 피로감이 누적되는 경우에는 결국 간 경화로 가고 아까 간 경화에서 결국은 딱딱한 굳은 간이 재생되기 위해서 움직이다가 재생 과도를 넘어서 과하게 재생되는 경우 암으로 가는 경우를 밟고 있거든요. 네. 반면에 결국 그래서 이제 만성 간염이 간 경화를 얼마나 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아까 말하는 두 번째 말하는 그분도 C형 간염이었는데 네. C형 간염 역시 B형 간염보다는 만성화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모든 간염 바이러스는 몸에 들어오면 치료가 되게 돼 있는데 C형 간염 같은 경우 특별히 만성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C형 간염에 대한 주의도 요즘은 많이 기울여야 될 상황입니다. 네. 결국은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간암의 원인이 B형 간염, C형 간염, 알코올성 간염 그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네. 그걸 갖다가 치료하고 예방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B형 간염 같은 경우에서는 예방 접종을 국가적으로 다 놓고 있으니까 하고 혹시 항체가 안 생긴 사람들은 B형 간염에 대한 항체를 생기게끔 주사를 맞고 네. 또 B형 간염이 있다고 그러면 치료제를 먹어서 간염 바이러스를 죽이면 경화로 가는 게 덜어질 것이고 네. C형 간염 역시 마찬가지고 술 때문에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좋은 말 할 때 술 끊으시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C형은 백신이 있어요? C형은 지금 현재는 B형에 비해서는 C형이 워낙 많이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현대인이 이기고 있지 못하거든요. C형을. 예. 그런데 C형 간염과 백신이 없지만 최근은 치료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간염 바이러스는 일단 처음에 잘 막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치료제가 좋아졌다고 하시지만 그럼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 경로를 알아야 되겠는데요? 예, 그 슬라이드에 보시면 예. B형 간염이 발생하는 경로가 보면 B형 간염은 주로 B형 간염, C형 간염 공이 피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B형 간염 같은 경우 비경규적인데 가장 많은 것이 수직 감염. 과거에 이제 집에서 아기 놀 때 네. 탯줄을 갖다 집에서 자르고 하고 엄마가 B형 간염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는 수직 감염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B형 간염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놓자마자 B형 간염이 엄마가 있다 하더라도 예방 접종을 하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한테는 예, 한 98%까지는 예방이 됩니다. 네. 그래서 B형 간염 가졌다 그래도 엄마들이 B형 간염 가졌다 해도 결혼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네. 과거와 다르다는 거죠. 관리가 예. 되고 그 외에 혈액이나 이런 걸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침으로 가지 않습니다. 술잔 예. 돌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과거에 술잔 돌리면 안 된다 그래서 무슨 그 B형 간염에 C형 간염 환자들 나병 환자들 보듯이 했는데 네. 침이나 이런 걸 가지 않습니다. C형 간염 공이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환경이 모든 게 깨끗해졌기 때문에 남은 이제 전염 루트라는 것은 마약 같은 걸 할 때 오염된 주사기를 쓴다든지 네. 안 그러면 그 기 뚫을 때 소독 안 된 상태에서 기를 뚫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네. 했을 때가 가장 많고요. 지금은 일회용침을 쓰고 있지만 과거에는 옛날에 일회용침을 안 쓸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썼던 거 또 쓰고 또 쓰고. 예, 지금은 이제 모든 한의에서도 모든 일회용을 다 쓰기 때문에 예. 그런 일은 없고요. 92년도 전까지만 해도 C형 간염 검사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고요. 지금은 검사를 다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 감염 경로가 거의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 경로를 충분히 차단하고 있어서 그래서 특별히 환자가 있다 그러면 네. 뭐 밥 먹고 포옹하거나 일상적인 접촉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냥 이 피가 노출되는 일, 칼면도기를 쓴다든지 같이 쓴다든지. 예. 칫솔을 뭐 피가 나게 한 칫솔을 같이 쓴다든지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형편이 안 돼도 그죠? 네, 이제 그런 것들만 조심해 주신다 그러면 아마 이거는 충분히 관리가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B형 간염 환자나 C형 간염 환자는 일상적인 접촉, 네. 같이 밥 먹는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찌개를 떠먹는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고. 전혀 상관없고 술잔 따로 돌려도 상관없고. 술잔을 돌릴 필요가 없죠. 그냥 술을 안 마셔야지.
술을 마시면 안 되죠. 비형 간염, 네. 시형 간염 환자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술잔 돌리는 일은 없어야죠.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일반적인 돌림이나 이런 접촉 가지고는 괜찮기 때문에 네.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비형 간염, 시형 간염 환자에서 너무 그렇게 막 맞아요. 그 뭐 소독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신춘기획 두 번째 시간 간암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구신대학교 보건병원 이상옥 병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간암이 전체 암 중에서 사망률 2위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그 예후가 어떤 편입니까, 간암은? 예, 간암의 예후가 안 좋은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것은 과거 6개월 정도 살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미 간암이 발견됐을 때 경화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갖고 있는 간 자체가 기능을 다 잃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암이 발견이 된 경우에는 네. 결국은 남아있는 잔존 간 기간이 얼마 남았지 않기 때문에 생존경이 짧을 수밖에 없지 간암 자체로는 기간이 짧아진다가 그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 그래서 간암에 걸렸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남은 간 기능이 얼마나 괜찮으냐 네. 그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것이지 암이 크고 작다해서는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기에 발견을 해주면 네. 그만큼 간암에 대한 생존율은 높아지는데 크기가 약 4기 정도 되면 6개월 이내로 돌아가시지만 아주 3cm 이하 같으면 5년 생존율이 90%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치료를 잘 된 경우에. 암 그 병변이 3cm 정도요? 지금 조기 간암이라면 3cm까지를 조기 간암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조기에만 발견된다면 90% 이상. 예, 여러 가지 치료법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고 그래서 그렇게 치료만 한다 그러면 요즘은 굉장히 많이 좋습니다. 그 사이즈가 크지 않을 때 빨리 발견하려면 조기 검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자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간암학회에서 권고하기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2년에 3년에 한 번씩 받아라 그러지만 네. 비형 간염이 있는 사람들은 6개월에서 1년 사이 한 번 정도는 혈액 검사하고 초음파를 받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음파까지 같이? 네. 그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 받아서 피 검사가 괜찮으니까 나는 괜찮은 거에 이야기를 하지만 네. 조금은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초음파 검사를 같이 겸해서 해야 되고 네. 만약에 비형 간염을 지나서 환자 상태에 있는 상태 같으면 6개월에 한 번 정도 해야 되고 네. 경화가 진행되어서 만약에 결절이 보인다고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은 그게 언제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게 해서 이게 어떤 분들은 돈 아깝다고 이야기하지만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규칙적인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정작 간 전문가이신 교수님은 얼마 만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시는? 갑작스러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저는 안 하죠. 왜 이 종이를 왜 뜯으세요, 옆에? 갑자기 막 진땀이 납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저 하긴 하는데 제가 거의 할 시간도 없고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뭐 저는 당연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검사를 안 하고 넘어갑니다. 참 여기에 서 계시는 그 간 전문가 혹은 그 위 전문가 분도 그렇죠. 본인은 그렇게 검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TV닥터에서 오늘도 특별한 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원장님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아, 진땀 납니다. 체열실로 들어가셨어요, 교수님? 그 피를 뽑아라고 그래서 저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거든요. 네. 규칙적으로 검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아유, 근데 그 임상병리사분이 더 긴장하셨겠어요. 병원장님의 그 체열을 하는데. 아프게 찌르던데요, 그날따라. 제가 요새 일이 좀 많아가지고 간 기능이 그렇게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피로도가 아무래도 일이 육체적 노동이 많아지면 간도 아무래도 힘들어지고 근데 요즘 문제 여러 가지 병원 일을 하다 보니까 간 기능이 저도 정상으로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걱정입니다, 사실은. 자, 체열하셨고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궁금해지네요. 수고한데. 평소에 저렇게 말씀하세요? 예. 피 검사는 오로지 간 기능이 좋다 나쁘다 파괴가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지만 간 초음파라는 것은 실제로 간이 얼마나 울퉁불퉁하느냐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느냐 혹은 또 우리가 걱정하는 혹시 말하는 혹이 생겨 있느냐 혈관종이 있느냐 뭐 물집이 있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검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간에 대한 검사를 하실 때는 혈액 검사 플러스 영상의학적인 검사를 꼭 같이 했을 때 완벽한 검사가 되는 걸로 봅니다.
혈액 검사와 영상의학적인 검사도 꼭 필요하다. 예, 그래서 저도 피 검사를 하고 네.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가는 화면입니다. 아, 예. 제가 주로 이 진료하는 진료방입니다. 자, 지금 누워 계신 분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네요. 아유, 뭐 긴장하는 누구세요? 모습이. 아, 그럼 진땀 났습니다, 저요. 아, 지금 교수님 간 초음파 사진이에요? 예, 제 걸 사실 저도 한 번씩은 간혹 가다가 겁이 나니까 한 번씩 해보긴 해보지만 예. 이제 정식으로 저렇게 누워서 제 제자한테 받는 건 제가 좀 자, 지금 어떠신 거예요? 지방간이 조금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오, 지방간이. 예. 예. 지방간이 조금 있고 그 외에 뭐 다른 상태는 괜찮은 걸로 나와서 네. 제가 사실 검사하면서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그 말 네. 듣고 괜찮았어요. 아유, 끝나셨어요, 드디어. 교수님. 약간 지방간 조금 있습니다. 지방간. 참 그렇습니다. 지방간이 있다는 예. 걸 듣는 순간에 네. 물론 이제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지방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네, 네.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 초음파 사진을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내보이기가 이렇게 부담이 되셨을 텐데 이렇게 저희가 흔쾌히 원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번 박수 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방송에 나올 때는 깨끗한 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와 초음파 이 두 가지 검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그 간 자체는 전체적인 간에서 30% 정상을 해도 피검사 정상이 나온다는 거죠. 30%만 살아있는데도 네. 피는 정상으로 네, 나온다? 그만큼 간이 이제 굉장히 복원력이 좋고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 단순히 피검사를 해서 수치가 정상으로 나온다고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러고 이제 간이 울퉁불퉁하다 정도는 피검사로 반영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검사에서 우리 이상이 나올 정도로 심하게 경화라고 판정될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나쁜 거거든요. 30%만 살아있어도 피검사는 정상으로 나올 수 있다. 네. 초음파를 꼭 하시기 바란다는 말씀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간암의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쭙겠는데요. 병기별로 암이 다 나눠지잖아요. 몇 기. 간암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병기를 나눌 때 몇 기다, 뭐 암은 몇 기다 따라 가지고 우리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네. 간암의 경우는 병기가 있습니다. 오른쪽 한 척에 치우쳤느냐, 양쪽에 다 갔느냐, 전이 갔느냐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치료를 결정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간 기능이 얼마나 남았느냐. 네.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1기, 2기, 3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간의 기능이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하나의 간경화, 이쪽이 간암이라고 봤을 때 간 기능이 나쁘면 간 치료로 접근을 하고 간 기능이 괜찮으면 암 치료 쪽으로 접근하고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들어가는 것이지 예. 3기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병기보다는 잔존 간 기능이 괜찮다 그러면 좀 공격적인 치료를 할 수 있고 네. 간이 너무 나쁘다 그러면 간 경화 치료를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병기는 있지만 예. 몇 개에서 관심을 가지지만 암을 담당하는 저희들은 치료를 결정할 때 그분이 갖고 있는 환자가 갖고 있는 나머지 간 기능 네. 얼마나 간이 튼튼하냐 어. 따라서 치료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간 기능을 살려놓는 게 1번이란 얘기신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가 간혹 이런 표현을 씁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운다는 이야기로. 네. 간 자체가 초가상간처럼 막 이렇게 엉망이 된 상태에서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상간을 태우는 경우가 생기니까 우리가 결국 보면 암을 치료할 때 목적은 얼마나 오랫동안 안 아프게 사느냐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네. 그 암 자체를 가지고 죽인다는 그런 쪽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삶의 질을 갖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치료 결정을 할 때는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간다는 거죠. 누구는 이랬는데 누구는 이랬다는 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간암은 맞춤 치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장기의 암과는 좀 다른 부분이 여기에 그렇죠. 있네요. 예, 근데 원칙은 다 똑같아요. 수술이 제일 좋다는 거. 근데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환자 중에 한 30%가 안 됩니다. 30%가 안 된다고요? 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올라갔는데 예. 과거에는 거의 수술할 경우가 거의 없었고 네. 지금은 조기 진단 아까 제가 말한 3개월, 6개월 이 코스를 밟으면서 조기 진단이 되니까 네. 수술률이 점점 많아지고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는 행운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드리죠. 오히려 수술 받을 수 있는 게 다행이다. 근데 이제 수술을 했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을 잘라내고 났는데 그 사람이 견딜 수 없다 그러면 수술 적응증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수술을 결정할 때도 그 사람의 간이 얼마나 건강하냐, 예.
이 부분을 잘라냈을 때 견딜 수 있냐에 따라 수술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너무 간 기능이 나쁜 경우 수술을 못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수술을 대부분 겁을 내는데 지금 수술은 저희 대학이 장길의 박사님이 최초로 간을 절제한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술이 가능한 거고, 근데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정상적인 간이라 그러면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되면 다 돌아옵니다. 기능이 다 돌아오는데. 그 사이즈가 작아도요? 네, 잘란 만큼 다시 이제 커져서 재생이 그만큼 되는데, 네. 이제 이래 간암이 된 경우는 경화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재생 능력은 많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을 결정할 때도 몇 프로를 갖다 잘라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안 했던 게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거는 그 위치가 어디냐, 또 간 기능이 괜찮으냐 나쁘냐에 따라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마취를 또 견딜 수 있어야지만이 그렇죠. 다른 우리 수술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수술할 때도 간 기능을 보더라고요. 이게 네. 마취를 견딜 수 있느냐. 네, 그게 이제 이 마취가 될 모든 약이 간에서 다 해독되기 때문에 해독하니까. 해독 능력에 대한 걸 판단을 해야 되고, 예. 만약에 그 상태에서 간이 나쁜데도 무리하게 마취를 한 경우에는 간 기능이 돌아오질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고. 꼭 챙겨봅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간은 또 재생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약간 희망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한 것처럼 네. 얼마나 굳었냐의 굵기 정도에 따라 가지고 딱딱하게 굳은 상태에서는 그 남아있는 간 기능 자체가 네. 얼마나 남지 않기 때문에 잘라냈을 때 가뜩이나 부족한 상태에서 사이즈도 작아졌는데. 더 잘라내버리면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다른 방법을 쓰죠. 수술 안 하고. 비수술적인 방법을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하죠. 그러면은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면 아까 다행이라고 하셨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런데 불행히도 이제 수술을 받지 못하는데 암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내과적 시술법으로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나쁜 조건 때문에 네. 수술 못 한다 할 때는 여러 가지 내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래 이제 고주파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그 RFL이라는 부위가 이제 탐침을 넣습니다. 전자파 이제 고주파를 넣어가지고 우리 전자레인지에 보면 뜨거워지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요 RFA 부위에 침을 넣어서 뜨거운 침을 넣는다. 침을 넣어서 전자파를 가하면 그게 뜨겁게 열이 가해집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암세포는 43.5도가 올라가면 다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국소적으로 태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 치료전에 보면 하얗게 가운데 예. 빨간 표시되는 하얀 부분이 치료전이고 예. 치료하고 나서 까맣게 돼 있죠. 새까맣게 탄 것처럼. 근데 흰 부분은 좀 없어졌어요. 예, 흰 부분이 까맣게 변화물이 내가지고 치료가 된 거죠. 새까맣게 태워버린 거죠.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그러면? 거죠. 암세포가? 예, 암세포가 없어져서 예. 이런 경우는 3cm 이하, 네. 그다음에 전체 암세포가 3개 이상 될 때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뭐 굉장히 큰 경우에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조기 간암인 경우에 수술이 안 될 때 이런 방법이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간동맥 색전술이라 그래가지고 네. 소위 말하는 암이 자라기 위해서는 막 그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길을 막아요? 그렇지, 그걸 갖다 보곡로를 차단하는 거지. 그래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방법. 네네. 그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경구용으로 먹는 약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항암제가 나와 있어서 여러 가지 치료법을 강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예. 자, 오늘 신춘기회의 간암, 오늘 이상우 고신대학교 봉은병원 병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분이 많이 걱정되세요? 술들 많이 드시죠? 바깥에서. 그죠? 걱정되실 텐데 오늘 질문 직접 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질문 하실까요? 네. 예, 저기 시아버님하고 시할아버님하고 예. 술도 이렇게 안 드셨는데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술을 많이 안 하셨는데 예, 간암으로 언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 한갑을 못 넘기고 거진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네. 그때 할아버지도 그렇고. 예, 예. 그래가지고 저희 신랑이 걱정이 되는데 혹시 뭐 가족력이 있는지? 유전성이 있는지 검사는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 그게 많이 걱정이 남편분은 됩니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56세. 56세. 그 몇 가지 더 여쭤보시면 남편분은 혹시 비형 간염을 갖고 계시는지요? 없습니다. 근데 없습니까? 예, 시아버지가 비형 간염으로. 남편분은 고생하셨- 검사를 하셔서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예, 예. 아, 그러면 시아버지하고 시할아버지의 경우에는 아마 수직 감염이 해가지고 비형 감염이 된 것이지 유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태어날 때 그 당시에 시대적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당시엔 약이 없었다는 거죠. 예. 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어쨌든 그냥 비형 간염 자연 상태로 진행되게끔 내뿜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이 나빴고요. 지금 남편분의 경우에서는 비형 간염을 검사를 하셔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뭐 1년이나 2년 정도로 한 번씩 규칙적인 검사를 하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그 간이 나빠지는 그런 요인들만 다 피하시면 되죠. 그래서 술 같은 걸 갖다 자제하시고 운동 규칙 운동하시고 네. 지방간을 막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조처들 또 과하게 약을 많이 안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 조치를 취하시면 되고요. 시아버지하고 시할아버지 그렇다 그래서 내 남편이 그렇지는 않지만 생활 습관 자체를 잘 잘 관리를 해주셔서 해주시면 되고 우리 초등학교 책에 나와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라고. 너무 맛있네. 자, 다른 분 또 어떤 질문해 주실까요? 예. 저희 남편이 평균 하루에 소주 한 2병 정도를 평균 드시거든요. 아니, 소주 2병을? 예,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좀 쉬는 편이고. 근데 그런 거하고 뭐 간암 이런 게 관련이 있나요? 예,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남편분이 그럼 한 달 내 묵고 이틀 꼴랑 안 먹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한 그 정도. 아, 대단하십니다. 네. 아, 그럼 1년에 그러면 700병. 700병, 10년이면 7,000병. 20년이면 14,000병이다. 그죠? 우와.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봐서는 제가 말한 것처럼 술을 매일 마시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 거의 한 20명, 10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경화로 진행되거든요. 근데 그래요? 지금 뭐냐 그러면 사람이 20대 몸이 아니라는 거죠. 남편분도 세월이 가고 생물학적으로 힘이 빠진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해독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술을 갖다가 안 하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꺼내야 되고 그러고 해독하는데 소주 한 병을 해독하는데 정확하게 24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소주 2병 먹으면 이틀 동안 계속 술이 쩔어 있다는 이야기죠. 아, 네, 네. 그래서 해방을 시켜주는 거는 한 잔도 안 하는 겁니다. 속된 말로 한 빨도 안 하는 거죠.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제 망고 본인 생각인데 꼭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야 한다 그러면 오늘 이 방송 꼭 듣게 하십시오. 그래야 되겠네요. 힘드시면 그 교수님을 찾아가서 저한테 오십시오. 예, 그럼 검주에 80% 성공합니다. 네,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혹시 다른 분 질문이 뒤에 계시네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네, 저희 지인 중에 술과 담배, 뭐 간염 이런 거 아무도 없습니다. 없다 하는데 예. 저기 간암을 판정을 받았어요. 복균자도 아니고 예, 술도 안 복균자도 하시는데. 아니고 간암 판정을 받아 수술을 받았는데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한약과 양약을 심하게 많이 먹었다 그래요. 근데 그 약 때문에 간암이 올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저기 소변을 이렇게 보면 소변 색깔이 진하면서 거품이 난다 그래요. 그것도 간에 무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색깔이 진하면서 예. 거품까지는 난다. 첫 번째 질문을 답을 하면 예. 약 때문에 간암이 생긴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형 간염 아니더라도 네. 진단에 여러 가지 간을 나쁘게 하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에 대한 자세한 검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단순히 몇 년에 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암으로 온다는 그런 거는 조금 아닌 이야기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소변이 좀 진하게 나오네 보면 우리 보면 비타민 먹고 나서 진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물을 적게 먹어도 진하게 나오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진하게 나오고 종일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럼 그런데 네. 보통 보면 오후에 물을 많이 먹다 보면 오후에는 맑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황달이냐 아닌 걸 보려고 그래요. 물을 좀 많이 마시주면 색깔이 점점 오후에는 깨끗하고 아침에 밤새 고였던 소변이 진하다 그러면 그거는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거품이 또 거품 문제는 단백뇨하고 상관이 있고 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거품은. 네. 그래서 지금 약물에서는 간이 나빠질 수 있지만 약에서 암이 올 수 있는 약은 몇 가지 없습니다. 근데 그 약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재. 예. 자, 그럼 우리 간을 정말 평생 건강하게 잘 지킬 수 있는 생활 수칙 좀 강조해 주세요, 원장님. 예, 그 슬라이드를 잠깐 비춰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우선 이제 아까 말하는 비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3번을 맞는다. 예, 3번 맞고 예.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2번, 3번, 4번 네. 칫솔 같은 피가 노출되는 거, 칫솔이나 면도기, 손톱깎이도 보면 또 톡톡히 파는 사람 있잖아요. 피나게 파는 사람.
그런 손톱깎이는 서로 갈라 쓰셔야 됩니다. 그럼 면도기, 전기 면도기는? 괜찮습니다. 그건 전도기 괜찮아요. 괜찮은데 네. 칼면도기. 아, 칼면도기 쓰고 나면 이제 칼을 근데 이제 피가 노출 안 되면 괜찮은데 피가 노출된 면도기는 만약에 먼저 쓰셨다 그러면 쓰신 분이 반드시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본인이 비형간염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다치죠. 네. 그럼 본인이 일용 밴드를 싸 주셔야 돼요. 이렇게 피가 노출 안 되게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술 안 마시고 술, 담배 안 피고 담배. 운동 열심히 하고 예.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검진을 받아주는 것이 예방하는 방법이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제 생길지 모릅니다.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만성 비형 간염을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나 경화가 오신 분들은 그 규칙적인 검사 방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검사를 받는다 그러면 네. 나쁜 일은 아마 예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네. 됩니다. 근데 그 검사라는 것이 피 검사와 더불어서 초음파도 꼭 해보시다. 네, 영상의학적인 검사를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간암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쭉 배워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보균제시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또 암을 갖고 계셔서 투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좀 힘이 되는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한국인에게 나오는 제일 한국인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뭡니까? 빨리빨리죠. 네. 빨리빨리인데 빨리빨리.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많이 도는 한마디 문장은 뭡니까? 같이 갑시다입니다. 아, 그러네요. 같이 갑시다인데 네. 간암이랑은 결코 빨리빨리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암과 같이 가야 된다고요? 예, 암을 같이 가고 그러고 가족이 같이 가야 되고 의료진이 같이 가고 그래서 같이 갈 때 네. 암에 대한 걸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혼자 가는 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빨리빨리보다는 경상도 부산말로 단디 그리고 같이 가는 것이 암을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이고 불행은 혼자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이 우리 암에 지금 투병 중인 사람이나 그 암에 위험이 있다는 사람들은 위험 가지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암에 걸린 분들은 또 같이 가는 가족이 있고 또 의료진들이 있고 세상이 후원합니다. 힘내시고 같이 갑시다. 네. 자,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꼭 기억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간 건강을 단디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부신대학교 보건병원 이상욱 병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